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국사 기출문제풀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KBS 한국사 이론편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죠. 물론 이 문제풀이 편만 따로 듣기 위해서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 20여 강에 걸쳐서 이 기출문제 정리를 저와 함께 할 예정인데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오는 게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책에 편집된 순서에 따라서 그 특징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신다면 기출문제 정리만 가지고도 한국사 능력시험의 최저 점수, 그러니까 한 60점, 61점으로 고급 과정에 통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만약에 이 기출문제 정리 과정을 하시다가 도저히 그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이게 도대체 정리가 잘 안 됐다 하신 분들은 우리 제가 쓴 그 한국사 능력시험 이론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편을 충분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굳이 강의를 안 들어도 그 이론편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흐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이걸 읽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신다. 나 이거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 이론편에 대한 비디오 강의도 역시 우리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단원별 편집을 했고요. 각각의 그 장과 그 다음에 소단원, 그 지나서는 조그만 핵심 주제들별로 기출문제들을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정리하시고 어려운 문제는 반복적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짧은 시간에 그 한국사 능력시험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를 여러분 봐주세요. 1번 문제 구속기에 관한 문제죠. 우리 보통 구속기에 관한 문제 얘기하실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구속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로 나오게 되는 특징이 뭐냐? 유적지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적지의 특징을 정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우리나라 구속규조를 답사하기 위한 개혁편인데 지도에서 이동할 경로로 옳게 표시한 것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유적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특징을 정리해 보자는 거죠. 먼저 첫째 날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아시아 처음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발견 지역 어딜까요? 연천 정곡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 유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이 중요하죠.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거 추정되는 어린아이 유골 흥수아이 중요합니다. 흥수아이 동그라미 하시고 이 흥수아이란 유골이 나온 곳은 청원의 두루봉 동굴이 청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출제 의도 보시면은 구석기의 유적지와 특징 장소 연결하는 문제다.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둘째 날에 해당되는 것은 남한에서는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 유적이라는 것이 남한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석장리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넷째 날 동굴이 아닌 바위 그늘에서 유적지가 인골이 출토되었다. 이걸 보통 단양 상시유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시유적까지 다시 한번 보면 거기 바위 그늘 유적과 인골 출토된 상시유적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단양까지.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석기의 유적 그리고 특징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 꼭 알아두자 우리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구석기 유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게 이렇게 많아요. 뭐 되게 많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유적지가 처음 발견된 곳이 종성의 동관진. 그리고 국내 최초는 웅기 굴포리. 남한 최초, 아까 우리 문제 나왔었죠? 공주 석장리.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는 이제 단양의 금굴 유적이라고 그래서 뭐 그 연도가 상당히 호모사피엔스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최초로 인골이 발견된 곳은 북한의 덕천 승리산 동굴 지역이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남한 최초로 완전한 사람뼈가 출처된 것이 이제 아까 봤던 청원의 두루봉 동굴의 흥수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정리됐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의상 모든 문제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은 이제 2번 문제가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중요한 것을 추려서 정리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는데요. 자, 일단 또 그 흥수아이 아까 얘기했죠? 흥수아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보면요. 거기 충북대 박물관은 충북 청군 흥수굴에서 발견된 어린이 일명 흥수아이의 뼈를 원형에 가까이 복원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흥수아이의 동상도 나오고 흥수아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구석기가 되겠죠. 이건 뭐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일본에 보시면 뭐 가락바퀴 뼈바늘은 신석기,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하였다 구석기, 반달돌칼 얘기 나오고 반달돌칼은 벼농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청동기,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서 매장했다. 이게 동무덤이라고 그러는데 동무덤 우리가 초기 철기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원시신앙 믿었다 같은 5번 같은 경우는 원시신앙 얘기 나오면 신앙이라는 얘기 나오면 신석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수아이하고 묶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꼭 알아두자 구석기의 상황인데요. 일단 뭐 신석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리하면 좋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주거 보니까 동굴, 바위그늘, 강가의 막집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막집이란 표현 꼭 주의하세요. 신석기에는 움집, 그 다음에 구석기에는 막집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등사회였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5번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에 보면은 자, 다음에 집터를 남긴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 했는데 그 소제목에서 분명히 나오죠. 집터와 관련해서는 막집이냐 움집이냐가 중요한데 막집이면 구석기, 움집이면 신석기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터가 땅을 파고 들어갔죠? 자, 이런 걸 움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집터를 남긴 사람들은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한강 그 암사동 지역에서 신석기 대표적인 유적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터를 남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라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신석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번 주변에 저습지에서 벼를 재배했다. 여러분 벼 재배 꼭 나오는데 벼농사는 청동기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전을 사용해서 중국과 교회가 했다. 중국의 화폐를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던 것은 초기 철기 시대, 즉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그와 관련돼서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철기다 이렇게 좀 아시고 3번에 검은 간토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저장했다. 이 검은 간토기도 역시 철기 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주검을 옹기 안에 넣어서 매장했다. 역시 동무덤인데요. 이 동무덤도 아까도 얘기했죠. 초기 철기다. 취사와 남방울에서 움집을 설치했고 중앙에 화덕을 설치했다. 그 청동기도 움집을 사용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석기와 청동기, 움집의 가장 큰 차이는 화덕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신석기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습니다. 청동기는 한쪽 구석에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우리 그 중앙에 화덕이 위치하고 있는 점의 특징이 신석기, 움집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신석기 움집과 그 다음에 그 청동기 움집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신석기 원형이죠. 그리고 4, 5명 정도의 가족. 청동기 직사각형입니다. 점차 지상가옥이 되죠. 그래서 배산임수적인 지형의 집단 취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벼농사의 흔적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정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신석기 문제 하나인데,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뭐 신석기란 말을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지금
토기와 그 다음에 도구와 장신구, 그 중에서도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서도 중기 후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신석기가 아주 발달했던 그 시대의 생활 모습과 관련이 있군요. 자, 그러면 역시 신석기 생활과 다른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을 잘 정리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볼까요? 세형 동검을 제작했다.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바뀌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철기시대라고, 초기 철기시대.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옷을 해 입었어요. 그래서 실을 잤죠. 실을 잘 때 쓰던 기구가 바로 가락바퀴입니다. 2번은 맞네요. 자,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 매장했다. 또 독 얘기 또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초기 철기 시대. 4번 반량전 등의 중국의 화폐를 사용했다. 아까랑 또 반복되는데 초기 철기 시대 중국으로부터 철기가 들어오면서 그들과 교육이 더 강화되고 중국의 화폐가 우리한테 온 게 바로 초기 철기 시대다. 목책과 환호로 외부 침입에 대비했다. 지배와 피지배가 나타나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즉 청동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철기는 뭐 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출제에도 보시면은 거기 뭐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돼서 신석기 시대에 해당된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가락바퀴 한번 볼까요? 해설 및 오답풀이를 보면 가락바퀴는 방추차라고 하는 방적기구입니다. 그래서 자연삼에서 실을 뽑아내기 위한 도구이고요. 신석기인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으면 알 수 있는 유물이란 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자, 이쯤 되면 이제 신석기와 청동기의 차이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좀 사과 말씀드릴게요. 이 오타가 좀 있었어요. 이 꼭 알아두자. 신석기를 여러분은 구석기로, 그 다음에 청동기는 신석기로 좀 해서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비교니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도구에 있겠죠. 구석기는 뗀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는 간석기라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도 막집과 움집으로 차이가 나죠. 주거. 그 다음에 가장 큰 또 차이가 토기가 없다와 토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신석기하고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데, 그 신앙과 관련해서도 이 표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주술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석기 시대인들이 느끼던 그런 상황이고, 그냥 그런 어떤 두려움, 경외감 이런 표현인 반면에 청동기 가게 되면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이 명확한 신앙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 차이를 정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7번 문제인데, 다음 유적지들이 만들어진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울산 검단리 유적의 사진이 나오고 부여 송국리 유적이 나오는데, 이 울산 검단리와 부여 송국리는 너무도 유명한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사진을 잘 보세요. 지금 검단리 사진에 보게 되면은 구릉지대에 전체가 이렇게 쫙 그 여러 개의 움집터가 보이고 있죠. 집중돼 있죠. 자, 이러면 청동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쭉 환호가 파져 있는 게 보여요. 이것은, 이 환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같은 걸 해가지고 흘러가게 해서 침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요즘 말로 해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환호가 보이죠. 이런 특징이 나온 것은 지배 피지배가 형성된 청동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여 송국리 유적도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집들이 움집터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 청동기에 관련된 걸 정리하시면 되겠죠. 1번 보니까 벼농사가 보급되면서 이전보다 식량사전이 좋아졌다. 벼농사 시작된 건 맞습니다. 2번 벌목을 위해서 돌도끼가 수확을 해서는 반달돌칼이 널리 사용되었다. 아무래도 청동기 시대다 하더라도 농기구와 관련해서는 석기를 많이 썼죠. 특히 반달돌칼 같은 경우는 벼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동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번 축적된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집단 사이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집에 피지배가 나타나고 서로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검단리 유적에 환호 같은 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4번. 집단 내부의 계층이 분화가 일어나고 무덤으로서 고인돌이 축적됐다. 예, 청동기 맞죠? 예, 고인돌, 지배 피지배의 큰 상징이 되겠습니다. 5번. 갈아서 만든 석기가 널리 사용되었고 빗살무늬 토기가 주로 제작되었다. 요거는 앞에서 봤던 신석기 특징이 되니까 답은 5번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청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아까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볼까요? 첫째가 벼농사가 보급됐다. 그 다음에 반달 돌칼 같은 것으로 벼농사를 수확했다. 그 다음에 집단 사이 갈등, 즉 지배 피지배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고인돌이 축적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청동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고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시기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가에서 다시대의 생활 모습을 옳지 않은 것, 그리고 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알다시피 선사시대에 있어서 이게 도구와 사진들은 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먹도끼가 하나 나오고 구석기죠.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신석기죠. 비파형 동검이 나왔는데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동이니까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하나를 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에 쓰여졌다가 이것이 쭉 지나서 초기 철기 시대 철기와 함께 들어오면서는 그 형태가 세형 동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의 비파형 동검, 철기 시대의 세형 동검으로 여러분이 시기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우리나라 청동기 유적지에서 이 비파형 동검과 관련된 청동 그 유물이 많이 출토돼 가지고 지금 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귀한 물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생활 모습 지금까지 한 걸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 보니까요. 막집이나 동굴에 생활했다. 1번. 자, 구석기 맞습니다.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을 지어 입었다. 신석기 맞습니다. 3번. 구릉지대에 취락을 이루며 생활하였다. 청동기 맞습니다. 가와 나 지배와 피지배자가 존재하는 계급사였다라고 그랬는데 구석기와 신석기는 모두 평등사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틀렸네요. 나와 다 간석기를 이용해 농경생활을 했다. 주의하세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라 하더라도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진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청동기로도 농기구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가품이고 무뎌서 농사일에는 적합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와 오답풀이 같은 거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예.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밑줄 그은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억을 보니까 단군, 고조선은 단군왕검에서 건국되었다. 밑에 1번 그에 대한 설명이죠. 일단 보니까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지배자였다.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단군이라는 것은 단자라고 하는 게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단할 때 단자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니까 제사장, 왕검. 그리고 왕검은 왕이라는 칭호가 들어가고 통치자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정일치라고 하는데 따라서 1번의 그 선택지 1번의 기억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는 오랜 세월도 거치며 전승되어서 기록으로 남겨진 것으로 여러 사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지배 피지배가 형성이 되면서 아까 그 취락도 형태도 달라지고 정치 지배자가 나타나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한 여러 국가들 중 출현했던 여러 국가들 중에 이제 최초로 그 두각을 나타냈던 대표적 국가가 고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은 그 유래를 청동기부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조선에 관한 역사 기록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선택지 2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왕기 등이 있다 그랬는데 일단 단군 신화가 최초로 수록된 것은 고려시대 편찬된 삼국유사가 맞고요. 그 삼국유사가 쓰여지고 나서 이제 또 한 7, 80년 후에 제왕운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편찬이 되는데 그 제왕운기도 역시 삼국유사와 마찬가지로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와 관련해서는 최초의 문헌이 고려시대에 쓰여진 1280년경이죠.
삼국유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했고요. 이게 고조선의 발전이죠. 왕 아래 여러 관직을 두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여러 관직인데 밑에 3번을 보니까 선택지에 국상과 망리지라는 게 들어있네요. 국상과 망리지, 국상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리고 이 망리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상을 국상이라 부르다가 그 다음에 중기 이후에는 고구려에서 그걸 망리지라고 부르죠. 또는 대대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국상과 망리지라는 명칭은 고구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지문을 볼까요? 진안 교체기에, 즉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기에 중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대규모의 유이민이 몰려오기도 했다. 자, 이때 중국 지역에서 그러니까 혼란이 계속되니까 이른바 동이계열의 중국 한족과는 좀 다른 동이계열의 대규모 유이민들이 들어왔는데요. 자, 그 유이민에 대한 설명 니을 볼까요?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오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유이민 집단 중에 대표적인 게 위만이라는 사람이고, 그 위만이 결국에는 고조선 왕인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걸 위만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2세기인데 그 위만조선의 그 위만은 유이민으로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져갔다. 그래서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물고 있던 준왕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다음에 마지막 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에는 8조의 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고조선의 8조법은 뭐 많이 물어보는 주제죠. 그 중에 3가지가 전하고 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번에 보니까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었다. 또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중시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동기의 대표적인 국가인 고조선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물어보는데 여기 나와 있던 내용들은 모두 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좀 정리하시는데요. 자, 일단 우리 꼭 알아두자로 한번 보시면 단군 이야기가 실려있는 문헌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제하운기인데요. 제하운기 아까 설명하면서 제가 시기를 좀 착각했는데 1287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제하운기 거의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단군신화 이야기는 뭐 세종실록지리지라든가 동국여지 승남, 동국통감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유사다. 밑에 설명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영향으로 단군 이야기 싣지 않고 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맞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거기에는 단군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8조법을 얘기했는데요. 자, 보세요. 13번 문제. 다음 법을 시행한 날의 세력법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유적으로 오는 것을 보게서 골라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라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고조선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 알겠죠?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이 법을 시행한 나라는 당연히 고조선이고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죠? 지배피지배 형성이 됐었죠? 자, 그러면 그 청동기와 관련된 유물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기역은 대표적인 고인돌인데요. 이 고인돌은 이제 강화도에 있는 부군리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되게 크고요. 그래서 이런 강화도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군장 세력이 형성돼서 그들의 죽음에 많은 백성들 동원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그런 힘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유물이니까 청동기와 관련이 있고요. 따라서 고조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비파용동검이네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비파용동검은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이자 고조선의 지표유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비파용동검을 단 한자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나오면 고조선과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그 문화권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네요. 자, 디귿은 명도전, 중국의 화폐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니을번에 이거 붉은 간톡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붉은색을 칠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윤을 낸 건데 이 붉은 간톡이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적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 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철기가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 계통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동기는 북방 계통으로 중국과 다르다는 거. 따라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유물들로 짐작할 수 있는데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등을 통해서 그 분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법과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여기 꼭 알아두자. 고조선과 팔조법과 부여백제 법률 이렇게 되는데 이 고조선 팔조법이 고조선 멸망 이후에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기 내용 보면 도둑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보면 고조선은 노비로 삼는다고 하는데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12배로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일책 12법이라고 하죠. 물론 백제는 2배로 갚아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조선의 팔조법이 영향을 미쳤고 그 세부적 내용은 좀 다르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도둑질한 자 규정이 12배 배상인 반면 백제는 2배를 물어낸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백제까지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가국가의 세력 범위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국가만 가지고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의 그 힌트가 있죠. 그 하나의 힌트가 여러분 그 백두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도의 왼쪽으로 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강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 만주에서 이렇게 흘러서 발해만 쪽으로 들어가는 그 이 강을 요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하라고 하는 곳의 왼쪽을 요서라고 하고 그 오른쪽을 요동이라고 그래요. 보통 고구려는 요동, 그 다음에 고조선은 요서니까 지금 이 국가는 요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의 세력범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하를 기준으로 지금 백두산 왼쪽에 보면 이렇게 하천이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 하천의 오른쪽을 요동, 하천의 왼쪽을 요서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빗금친 지역이 그 요서 지역까지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조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에 가는 걸 옳은 걸 골라라. 기억,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고조선은 아까도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니은, 공동체에 적용되었던 법률이 전해진다. 팔조법 있죠. 신분계층화와 왕권 세습화가 나타났다. 보통 이제 부왕과 준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나타나고요. 왕권의 세습화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니을, 순장묘가 포함된 지산동 고분군을 만들었다. 보통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의 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빈번하게 출제된 유형인데 그 출제구도 보시면 고조선은 라우여강 즉 요하라고 하는데 서쪽까지도 세력권을 두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청동기와 철기는 청동기는 북방계통으로 중국과 달라서 중국인들은 한자로의 비파형 동검도 만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철기는 기원전 한 5세기경에 중국에서 전래가 되었고요. 그 전래되는 와중에 이제 유이민들이 오면서 유이민들이 그 철기 문화를 전파하는데 중심이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위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 세력 범위까지 우리가 정리를 좀 했고요. 다시 한번 요하를 중심으로 요선은 고조선, 요동은 아직까지 이제 고구려 이렇게 구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 넘어가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의, 마의, 토기를 등장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거다. 자, 아무래도 이제 구석기는 토기가 없고요. 신석기 때부터 토기가 출현합니다. 그런데 그 신석기 토기도 순서가 좀 있거든요. 일단 그 순서를 좀 알아놔야 시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로는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일단 여러분 제일 친숙한 그림이 뭐예요? 가죠. 빗살무늬 토기인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의 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빗살무늬 토기보다도 더 오래된 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가 되겠습니다. 나는 덧무늬 토기다. 덧띠 새긴 무늬 토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덧무늬 토기. 그래서 여기
덧무늬톡이라고 하는데, 이 덧무늬톡이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초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신석기 후기였던 빗살무늬톡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토기 형태가 좀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밑이 좀 넓어지기 시작하고 바뀌게 되는데, 그걸 덧띠 새김 무늬토기 또는 새김 덧띠 무늬토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라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는 청동기 초기의 그런 토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크게 발달하면서, 고조선은 미송리식 토기라는 아주 대표적인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미송리 토기가 다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무늬 토기 같은 것도 청동기 후반에 나타나는데 그게 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다번에 보면 청동기 시대 초기에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마는 철기 시대의 가지무늬 토기라고 했는데, 청동기 말과 철기 시대에 같이 결쳐 있는 가지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본다면 3번이 정답인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시대를 좀 보죠. 초기 철기 시대, 즉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그런 문제들인데, 고조선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한나라의 침략, 중국 세력의 침략에 맞서다가 결국 고대 국가를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여러 나라는 이미 이제 철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꼭 좀 정리하시고,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7번 문제 보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했는데, 울산에 있는 천전리 각석, 암각화라고도 하죠. 이 천전리 암각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암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청동기와 철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천전리 각석에 있는 그래서 이 그 철기 시대의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걸 골라라,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1번 볼까요? 백제의 귀족이 도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유적. 보통 이제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백제의 사택지적비란 것이 있습니다. 도교와 불교 사상이 담겨 있는 귀족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만든 비석. 그러니까 1번은 사택지적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2번, 신라의 충성을 바친 자에 대해 포상했음을 알려줍니다. 천전리 각석은 신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천전리 각석에 충성을 바친 자에게 포상했다는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충성을 바친 자에게 포상했다는 내용들은 신라의 여러 고비에 나타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양 적성비 같은 것도 적성을 쌓은 거에 대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 대한 포상 같은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3번, 신라의 지방 통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관계없죠. 4번, 여러 가지 문양의 암각화와 신라 때 명문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이랬는데, 여러 가지 문양의 암각화가 이 천전리 각석의 특징이에요. 문양이 뭐 동심원 문양도 있고,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있는데, 그 천전리 각석 밑쪽에 보면, 여기서 뭐 사진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신라 때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새겨져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이제, 원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원명이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거를 추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명의 옆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를 또 새겼거든요. 이거는 이제 진평왕대와 그 다음에 진흥왕대로 이어지는 시기의 내용들이 일부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어려우니까 여러분 뭐 설명 안 하고요. 따라서 이 천전리 각석에는 이렇게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까지의 그런 문양들과 함께 신라 때, 완전히 이제 그 역사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신라 때의 명문도 함께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5번 보니까 두 청년이 유학 공부를 3년 안에 마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 있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유학 관련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죠. 신라의 유학과 관련된 유학이 크게 퍼져 있었다. 삼국시대 신라에서 통일 이전에도 이미
유학을 교육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많이 얘기되는 그 임신 서기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제에도 잠깐 보시면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의 바위 그림의 예술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고령의 양전동이란 곳과 울주의 방구대 바위 그림과의 차이도 좀 비교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 국보죠. 그다음에 양전동. 양전동에는 기하학적 문양, 방구대에는 고래문이라든가 고래나 동물들의 모양들이 새겨져 있고, 이 천전리 각석에는 아주 특이한 게 아까도 봤지만 신라의 시대에 새겨진 그런 한문, 즉 원명과 추명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거기 있는데, 이런 우리 해설 및 오답풀이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거기 보면 초기 18번 문제인데, 다음은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서 골라라. 삼한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에 해당이 되는 삼한지역을 포함하는 거니까 삼한시대 그러면 초기 철기시대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시면 되겠죠. 거기 지금 설명에 나오는 거 보니까 경남 창원의 다우리 유적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초기 철기시대의 그런 유적이고, 거기 나온 것처럼 붓이라든가 통나무관 같은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광주의 신창동 유적에서는 거기 수레의 부속 도구, 수레도 나오고 하여튼 다양한 그런 그 유물들이 나왔어요. 인분과 기생충알, 아마 화장실터의 그 주변을 고고학자들이 또 그것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회충알과 편충알이 발견이 되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 삼한시대의 이 유적지에 출토된 유물, 그래서 이 삼한시대, 즉 초기 철기 시대와 관련된 걸 골라라 이 얘기인데, 붓이 발견됐으니까 기역의 한자 사용은 당연히 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옷감을 생산했다. 근데 이 옷감을 생산하는 것은 이미 신석기서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 현악기를 사용했다. 거기 이 창원 다우리 유적 같은 데서는 그래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그 배틀 부속도구인 바디, 수레 부속도구, 악기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현악기 사용한 게 맞습니다. 중국과의 문물이 교류됐다는 것은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특히 창원 다우리 유적 같은 데서는 이제 중국의 화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이제 다 맞게 되는데요. 그 출제 의도 보면요. 자, 초기 철기 시대 생활상이고, 다우리와 신창동 유적이 이 시대 대표적 유적지라는 거고요. 자료가 제시될 때는 주어진 자료에 최대한 키워드를 찾는다. 붓이나 배틀, 악기 등의 단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지금 그 유적과 관련된 내용들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인데, 다음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있는 여러 나라에 관한 기록이다. 가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여러 나라 얘기하면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그 중국 역사서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역사를 남기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조차도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은,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의존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나라에 대한 소개가 있죠.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삼한의 여러 나라들의 그런 그 기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록을 읽고 그게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기본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번 볼까요? 먼저 가번입니다. 토지는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지만 오곡이 연결되지 않으면 왕에게 허물을 들어서 왕을 바꿔야 한다라고 했대요.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바로 부여의 대표적 기록이죠. 그러니까 옆에 1번 보니까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영골한 제천 행사를 이뤘다. 부여네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다시 나를 볼까요? 지문.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부족해서
부족했고, 근데 상가와 고추가 같은 대가들. 상가, 고추가라는 대가의 이름이 나오면 고구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옆에 설명 보니까 각 부족의 영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책화란 풍습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고구려가 아니고 동해의 풍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에 대한 설명은 맞지 않는다. 자, 답은 볼까요?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 농사 짓기에 적합했고 민며느리제 풍습이 있었다. 민며느리제는 옥저란 곳이었습니다. 옆에 설명 보니까 어류와 농경이 발달하여까지는 좋았는데 일찍이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한 딱 세 나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삼안중 서쪽에 위치했으며 사람들은 곡식을 심고 누에를 치거나 뽕나무를 가꿀 줄 알았으며 삼배를 만들었다. 삼안중 서쪽에 위치한 것을 우리가 마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설명해 보니까 가축을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우가 된 관리. 마가, 우가, 저가, 가는 간데 가축의 이름을 땄다. 이렇게 되면 어디가 되죠? 부여가 되는 거예요.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 같은 대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가들의 이름을 가지고 고구려냐, 부여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삼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마번,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당하고 철이 생산되어 한예 외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그랬습니다. 철 생산하면 이 여러 나라 시대에 철 생산하게 되면 대표적 국가가 변한이라는 곳이죠. 변한의 철. 근데 5번 설명 보니까 한강류에서 출발하여 커다란 정치세로 성장했다. 마한의 일부였던 백제죠. 한강류에서 출발해서 결국 마한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 선택지 5번은 백제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문의 많은 철 생산과 관련해서는 변환에 대한 거니까 서로 맞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또 비슷한 문제 또 하나 볼까요? 지도에서 혼인 풍속이 옳게 설명된 초기 국가들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를 봤더니 이제 위치상으로 가가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우리 민족의 시원 부여죠.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간 걸 민며느리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옥저라고 그랬잖아요. 옥저는 그 지도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 이게 고구려에 해당이 되는데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혼인해서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형사취수의 풍습 있었습니다. 부여에도 있었고 고구려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를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고구려 알아두시고요. 이건 맞네요. 다는 이제 옥저인데 남자가 혼인하여 신부집에 살다가 자식이 자라면 처자식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결혼해서 신부집에 사는 풍습은 고구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서옥제, 대릴사위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좀 설명이 좀 미흡하네요. 그 다음에 라는 이제 동해라는 지역 아니에요. 같은 시족기는 혼인하지 않는다. 조계원의 원칙, 조계원의 그 특징이 있으니까 라번과 라번, 즉 고구려와 동해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 그 풍습들, 여러 나라의 풍습들 여러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옥저와 동해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 잘 하세요. 옥저는 함흥평야, 동해는 동해안 강원도 일대. 계통은 부여족과 고구려인데 거의 같은 계열을 보지만 어쨌든 이렇게 엄밀히 나눌 수 있다는 거고. 동해에 경제에 관해서는 특산물이 있는데 단궁, 과하마, 반어피. 과하마는 이제 과일나무 밑을 걸어갈 수 있는 말. 반어피는 물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게 나오면 동해다. 그래서 풍습 보면은 이제 옥저에는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고, 동해에는 조계원과 책화, 그 다음에 제천행사는 무천 같은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번거롭더라도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22번으로 갈게요. 다음 대화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앞에서 나온 내용과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부장분과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그럼 이 나라의 왕권은 아주 강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가뭄이나 홍수로 피해가 심하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 쫓겨났다고 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한 거고요. 이런 풍습, 왕이 쫓겨나기도 하고 순장의 풍습이 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도 얘기하는 부여가 되는 거죠. 1번 보니까 가족 공동묘의 풍습이 있었다. 옥저가 되겠고
2번 무처인하는 제천행사 동해. 3번 대릴 사이의 풍습이 있었다. 아까 봤죠? 고구려. 4번 가들이 다시는 사출도가 있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넷이죠? 그래서 사출도 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천군이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소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천군과 소도는 바로 삼한 지역의 풍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한 지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한의 소도, 그 소도에서는 이제 소대라고 하는 걸 세워서 신성 지역을 표시하기도 했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이 부여의 법률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추가를 하죠. 고구려와 고조선과 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살인자 사형에 처하고 가족 노비로 삼다. 이건 고조선과 비슷한데 남의 물건 훔친 자 12배 배상한다. 일책12법.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건 뭐 고구려도 이게 일책12법이고 백제는 2배였다라고 했고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이게 부여의 법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부여가 상당히 가부장권이 즉 남자들의 권한이 강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짓죠. 다음은 어느 초기 국가에 관한 기록이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와 관련된 유적을 골라라 그랬는데 거기 이제 똑같은 게 나오는데 자,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 살고 50여 개 나라가 있었고 지프로 지붕을 덮은 흙집에서 사는데 모양이 마치 무덤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을 믿어서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한다. 아까 천군이 다스린 지역을 소도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디 갈까? 마한이라고 했으니까 마한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집으로 지붕을 덮은 흙집에 산다. 그래서 최근에 마한의 그런 흙집 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공주 장선리에서 그런 것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마한이구나. 그런데 그 사진들 잘 볼까요? 1번이 이제 그 주구묘란 거예요. 형태가 주구처럼 생겼을 때 주구묘라고 하는데 이 주구묘는 마한의 대표적인 마한의 그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이라기보다는 마한 지역에서 보이는 그런 무덤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한과 관련이 있고요. 2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구려의 장군총이죠. 3번은 백제 무령왕릉이고요. 4번은 여러분 그 동해 지역의 집터. 동해 지역의 집터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발굴이 된 사례입니다. 5번은 고구려의 그 산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답은 1번인데요. 이 주구묘가 마한의 대표적인 유적이라는 거 좀 잊지 마시고 이 주구묘의 형태 때문에 이 형태가 이제 일본에서 보이는 전방 후원분과도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마한과 관련이 있고 주로 이제 이 무덤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형태가 이제 발견됐는데 주로 남쪽 지역에서 나오는 마한과 관련 있는 묘의 형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 일단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 고조선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들만 좀 발췌해서 봤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성의 있게 그 핵심들만 좀 정리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리지 않고 한국사 능력시험에서도 거의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